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보이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경제 이슈를 들려주시죠.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증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네. 이거 우울한 얘기입니다. 네. 전 세계 증시가 최근 한 1년간만 보더라도 네. 뭐 굉장히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만 네. 소외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우리 시장 쳐다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 만나보면은요, 한국 시장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예. 일단 미국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S&P 500 지수 같은 게 연속 랠리가 이어왔고 예. 1월 한 달 동안에 봤을 때 한 3.25%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도 이제 한 달간 한 2% 정도 평균적으로 나스닥도 한 3.3%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런 거 본다 그러면 확실히 미국의 이제 증시는 굉장히 뜨겁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이미 아시겠지만 M7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얘기하는데 황야의 7인이죠. 그러네요. 예, 뭐 말 그대로 이제는 무법자들을 무법자들이죠. 예, 이거를 이제는 없애는 정의의 사도 뭐 7인 보통 얘기를 하는데 황야의 7인이 이제 나서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MS라든지 메타, 메타 플랫폼스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이런 어떤 그 종목들이 크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예.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좀 올랐던 부분이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일본 상승률은 참 좋습니다. 한 달간 대단해요. 일본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간에서는 그러죠. 이제는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잃어버린 주가만 보도 주가만 보면은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은 지난 것 같다. 예. 그래요.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사실 8% 이상 한 달 예. 동안 올랐기 때문에 예. 뭐 드라마틱하게 뭐 일본 증시는 이제 오르고 있다. 예.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 뭐 이미 아시겠지만 엔화 약세로 인해서 사실 수출이 좀 호전이 됐던 개선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 특히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카피를 했지만은 주주 환원 정책. 예. 밸류업 프로그램. 예. 일본이 먼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PBR 1 미만인 종목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뭐 상패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뭐 PBR이 1 미만인 종목들이 좀 크게 올랐던 일본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주 가치 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고요. 네. 그다음에 뭐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올랐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참 안 좋다. 예. 1월 달 한 달간 본다 그러면 코스피가 한 96% 정도 떨어졌고 예. 네, 코스닥은 7.7%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우울하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뼈아픈데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랠리가 상승 랠리가 미국 증시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이제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S&P 500 지수를 봤더니 상승 랠리가 지속되기 좀 힘들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유가 그겁니다. 일단 어느 한 날을 딱 봤더니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그 이제 하락 종목보다 이제 2배 더 적다는 거예요.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상승 종목보다. 일부 상승군이 주도한다. 예, 일부 종목들이 크게 올라서 전체적인 평균을 끌어올렸을 뿐이지, 뭐 종목 수로 봤더니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개 더 많으니 이거는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구조다. 질적으로 좀 나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87년도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사태랑 좀 비슷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뭐 우리나라는 주도적인 어떤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상승하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 부분 이런 점들이 조금 뼈아프다라고 좀 생각을 봅니다. 미국은 일부라도 올라가죠. 우리는 그러니까요. 주도권도 없잖아요. 네. 복귀해 보면 올해 들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한 20년간 차트 딱 보면요. 네. 이게 크게 보면 좀 벗어난 적도 있지만 2,000에서 2,500 사이에 갇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코스피 네. 지수 기준으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 뭔가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네. 주가가 어떻게 20년 동안 박스권을 갇혀 있습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는 성장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주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 정부의 정책 리스크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하세요. 이게 뭐냐면 네. 정부 정책에 민감한 주식들이 등락을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대표 주로 이제 대형주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전력이에요. 네. 한국전력 보시면 2000년에 샀으면 2000년에 한 3만 원대였거든요. 네. 지금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20몇 년 동안 묵혀둬도 수익률이 반토막 나는 거 거의. 거의 그죠? 수익률이 40%, 44%. 44%. 그러면 정책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만하죠. 예,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PBR이 1 미만인 종목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미 많은 분들이 입방에 올랐지만은 통신주, 그다음에 금융주, 예. 그다음에 뭐 에너지주. 다 대부분 다 정책주예요. 예,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정책과 딱 관련이 있어요. 예. 정부 바뀔 때마다 이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정책에서 나오는 입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가 KB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0.43배입니다. 그러니까 1 미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PBR 1 미만이다 보니까 완전 주가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신한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통신주도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0.94배예요. 그러니까 1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봤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네. 그 민생금융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자 캐시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융권에서 스스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정부의 압박 때문에 2조 원 정도를 이제 토해낸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통신주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뭐 선거철 다가오면 항상 주요 단골이 통신료 인하.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지금은 또 공시지원금 높이라고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력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아시겠지만 석탄 발전 중단 가능성 논의할 때 크게 한번 내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 이거 본격화되면서 또 한국전력에 영향을 또 미쳤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전기 요금이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던 부분. 정말 지난 정부 때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렇죠. 왜냐면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이런 정책에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주요 섹터들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 간섭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네. 거시 환경이 안 좋다.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너무 완만해지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여기서 선행하니까 맞습니다. 정체돼 있다. 이런 분석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죠. 네. 왜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2023년도 경제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1.4% 성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1% 성장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연평균 성장을 본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 후반 아니면 3% 초반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관점에서 봤을 때 1% 성장이라고 딱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예요. 야, 이게 저성장 구조로 이 기조가 계속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 거죠. 일본 생각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저성장 구조로 간다 그러면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주가가 선행지수다 보니까 사실 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본다 그러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뭔가 이끌어가는 섹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 이끌어왔는데 아시겠지만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면서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수출도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매크로 환경이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돈 벌 국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성장률 자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가고 있어서 저는 좀 우려스럽고, 그렇게 되면 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상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숙제가 미래 먹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삼성에 대한 오너 리스크가 좀 해지가 됐다는 거. 해지가 됐다는 게 저는 조금 위안이 돼요.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예. 법적인 시스템에서 좀 자유롭게 이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고, 그래서 지금 1% 성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실 뭐 그거를 바라보고 이제 주식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청사진을 좀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네. 증권 당국에서 이제 증시 부양책을 서둘러서 내놓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실 정부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과거 정부에서 없었던 주식시장에서 원했던 바를 다 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대표적인 거로 본다 그러면 이제 체질 개선을 나서고 있는 게 공매도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주겠다. 예. 아무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겠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는 전산 수입대 구축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불법 경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걸러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매도 거래 조건도 이제 상환 기간이라든지 담보 비율도 외국인과 기관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 형평성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담보 비율도 동일하게 가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식 개인 투자들이 원했던 걸 다 들어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주주의 조건을 좀 완화시켜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도세에 대한 이슈였는데 이것도 또 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이제 계획으로 잡혀 있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거래세와 뭐 소득세 이게 이중과세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일 큰 폐지하니까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폐지하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도 들어줬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줄줄이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희한하게 주식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정책적인 어떤 지금으로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정책적 리스트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거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수익적 측면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는 지금 풀려고는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높이 살만 하나 아직은 이제 주가의 훈풍이 불 수 있는 정도로 가시적인 어떤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주식 투자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는 바다라고 좀 생각을 봅니다. 맞아요. 일단 뭐 주식 대책, 증시 부양책 좋은데 일단 이 매매 주체들이 좀 나서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예요. 맞습니다. 그죠? 네. 외국인 투자 들어오기 전에 차트 비중을 보니까 네. 거의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외국인 투자 비중이 주식시장 비중이 최저예요. 맞습니다. 26%? 네.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바를 좀 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또 다양한 또 외국인 투자자들 이끌기 위해서 정책을 좀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는 등록제 외국인 아이디 폐지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외국인들이 좀 부담감이 좀 덜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 공시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기 편하게 네.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것도 이제 정부의 이제는 안들이고 이런 점들은 좀 외국인 투자자들 끌어오기 위한 이제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과 양이 있어요. 근데 공매도 제한은 외국인들에게 안 좋아할걸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에 대한 이제는 환전 부분도 있는데 결제 실패 위험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나왔는데 네. 일단 저는 뭐 뭐든 간에 일단 외국인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투자할 만한 시장이냐. 예,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증시 부양책 효과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나왔던 뭐 PBR 1 미만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네. 뭐 그거는 뭐 차차 뭐 다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겠지만은 저는 그냥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저는 또 지금 증시 부양책 효과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수익률을 좀 높여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네. 기업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책적 효과보다는 기업에 대한 수익성, 영업이익 환경. 절대 실적이 좋아야 돼요, 일단. 네, 그게 이제는 뒷받침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예. 지금 본다 그러면요. 지금 연초 들어와서 1월 24일까지 봤더니 52주 신저가 기록한 종목이 147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경우에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네. 네, 3배 정도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주가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2차 전지주 빠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라볼 게 건설업계도 지금 PF 대출 때문에 눌려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호텔주라든지 관광업계도 생각보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눌려 있죠.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점들 본다 그러면 기업 업황이 좋아져야 된다. 이게 바뀌어야지만 사실상
주가가 뜨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는 계속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려섰던 방향입니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지금 양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시총에서 차지하는 게 14년도에는 18%였어요. 이 네. 두 종목이.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20%를 더 넘어갔거든요. 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에 쏠려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안 좋다 그러면 쫙 떨어지고 네. 반도체 좋다 그러면 훅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 이거는 뭐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너무 해요.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근데 그 생각합니다. 선도주들조차도 맥을 네. 못 치고 있다는 환경이 네. 굉장히 좀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당분간 주식을 올린다,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역시나 그 기업들이 좀 뛰어놀기 좋게 환경들을 좀 기업 만들어줘야 환경을 돼요. 조성해주고 예.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정책적인 어떤 리스크를 좀 문제가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세 번째로는 뭐 역시나 뭐 중국 경제의 악영향이죠 사실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맞아요. 있고 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고 교역 국가기도 한데 뭐 이쪽에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수출할 길도 없고요. 네. 그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좀 리스크가 좀 존재한데 저는 그래도 이제는 좀 반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 리스크로 지적했던 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시장에 다 선반영돼 있는 상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좀 희망을 걸어본다 한국 증시에. 그래서 예. 이미 선 반영됐고 이제는 반영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좋을 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대가 아니고 네. 이미 5,000대에서 5,000대가 노말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때까지 네. 쭉 네, 네. 함께 정책을 한번 제안하고 만들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권혁준 경제평론가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